이 노비 주제에 감히 노비는 죽어도 좋다. 10년 후 그 노비가 돌아왔는데 길을 비켜라. 암행어사 하납시오. 노비의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양 성저심리 밖 이판서댁.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15살 소년이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석동이. 이판서댁의 솔거노비였지요. 석동이의 아버지 보기는 60이 넘은 나이였으나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30년을 이판서댁에서 충성으로 일해온 늙은 노비였지요. 보기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만큼은 그를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보기는 석동이를 데리고 몰래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양반들이 보면 주제넘은 짓이라 혀를 찰 일이었지만 보기는 개의치 않았어요. 석동이는 총명했고 배우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석동이의 어머니 오기는 그런 부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노비의 몸이었으나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 행복했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판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승호. 30이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한량이었지요. 겉으로는 양반 도련님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승호는 아버지의 관직을 이용해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성부에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빼내 자신의 주머니로 챙기는 것이었지요. 말단 관리 2명과 짜고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빼돌린 돈이 수백 냥이 넘었어요. 이승호는 그 돈으로 기방을 드나들고 도박을 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곤 했지요. 어느 날 보기는 사랑채를 청소하다가 이상한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승호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보기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석동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조금씩 배웠던 것입니다. 장부를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납입된 세금과 기록된 세금의 액수가 달랐던 것이지요. 보기는 깨달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세금을 빼돌리고 계신다는 것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였으니까요. 보기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주인 어른께 말씀드려야 하는가? 하지만 노비가 주인 자식을 고자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기는 장부를 원래 자리에 살짝 놓아두고 나왔습니다. 본 척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호였습니다. 이승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 노비놈이 장부를 보았고 분명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만약 아버지께 고자질한다면 자신은 끝장이었습니다. 이승호는 곧바로 함께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승호는 아버지 이판서를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판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노비보기가 역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승호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에는 역모를 꾸민다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적혀 있었지요. 물론 전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판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적과 관련되었다는 소문만 돌아도 집안이 망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판서는 망설였습니다.
보기는 30년을 충성으로 일해온 노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포졸들이 보긴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보기는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했습니다. 오기가 울부짖었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석동이도 달려나왔지만 포졸들에게 밀쳐졌습니다. 보기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보기는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석동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관아에서 보기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곤장이 등을 후려쳤고 피가 흘렀지만 보기는 끝까지 부인했지요. 하지만 누가 노비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조작된 편지라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사흘 후 보기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멀리 석동이와 오기가 보였지요. 보기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어요. 살아라. 집행관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석동이의 절규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지요. 며칠 후 오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앓다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석동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15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석동이는 허름한 곳에 부모님을 묻었습니다. 돈이 없어 비석 하나 세우지 못했지요. 무덤 앞에서 석동이는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승호는 석동이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탈이 될 것 같았던 거지요. 한밤중 오두막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석동이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달렸지요. 괴한들이 뒤쫓았습니다. 화살이 날아왔고 석동이의 어깨를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동이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한양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산속으로 달렸어요. 어느새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괴한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저놈은 산속에서 죽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석동이는 나무에 기댄 채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여기는 깊은 산속.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깨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지요. 그때였습니다. 남무 아미타불. 어디선가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동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승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석동이는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스님. 승려가 석동이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승이었습니다.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승려는 석동이를 번쩍 업었습니다. 60대 노승이라고 하기에는 힘이 대단했지요. 석동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석동이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절집인 것 같았어요.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정신이 드는구나. 곁에 그 승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노승이었지요. 석동이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신음했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승려가 손을 내밀어 석동이를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라. 화살에 맞았더구나.
다행히 깊지는 않아 치료했지만 며칠은 쉬어야 한다. 석동이는 승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보통 승려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승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라는 작은 절이니라. 나는 해안이라고 한다. 석동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석동이를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소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다니. 석동이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해안 스님의 부드러운 눈빛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석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것, 그리고 자신마저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해안 스님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한참 후 해안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구나. 석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해안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지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이니라. 석동이가 항변하려 했지만 해안 스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말이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바른 방법으로 복수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힘으로 억누르고 칼로 베는 복수는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 해안 스님은 석동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석동이는 해안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 속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동이는 해안 스님의 약과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어깨의 상처도 아물어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해안 스님은 석동이를 불렀습니다. 법당 앞마당이었어요.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석동아, 내 신분부터 해결해야겠구나. 해안 스님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석동이는 역적의 자식이라 평생 쫓기는 몸이라는 것. 하지만 출가하면 속세의 신분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요. 이곳은 불가의 땅이다. 출가하면 아무도 너를 잡아갈 수 없느니라. 석동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 떠올랐지요. 살아남아라.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가하겠습니다. 며칠 후 석동이의 머리가 깎였습니다. 길었던 상투가 잘려나가고 매끈한 민머리가 되었어요. 해안 스님은 석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법명은 해석이니라. 지혜로운 돌이라는 뜻이다. 바로 그때 절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해석은 긴장했지요. 해안 스님이 손짓으로 해석을 진정시키고 절 입구로 나갔습니다. 추노꾼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들이었지요.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스님, 도망 노비를 찾고 있소.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소. 해안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땅이요. 출가한 자는 속세 사람이 아니요. 추노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망 노비인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소.
해안 스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60대 노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출가하면 노비도 양인도 양반도 없소. 만약 출가한 승려를 잡아간다면 그것은 불법을 어기는 것이요. 추노꾼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찰을 함부로 건드리면 명분을 잃을 터였지요. 더구나 해안 스님의 기세에 눌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나중에 절 밖으로 나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추노꾼들이 떠나자 해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해석이다. 석동이는 죽었다고 생각하거라. 그날부터 해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일어나 예불을 드렸습니다. 불경을 읽고 사찰 일을 거들었지요.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해안 스님의 가르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해안 스님은 해석을 불러 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된 글을 가르쳐 주마. 해안 스님은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해석은 총명했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천자문이 기초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한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완전히 떼었고 석 달이 지나자 논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해석의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해석은 이제 사서를 모두 읽었고 삼경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글씨도 제법 쓸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 스님은 해석을 불렀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요. 해안 스님은 해석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평평한 바위가 있는 곳이었어요. 해안 스님은 갑자기 허공에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바람이 쏴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해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무관이었느니라.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 그 죄를 씻기 위해 출가했다. 해안 스님은 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복수하려 한다. 그렇다면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명심해라. 힘은 악을 제압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 악을 저지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니라. 그날부터 해석은 낮에는 글을 배우고 밤에는 무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걷는 법을 배우듯 해석은 기초를 다졌어요. 발차기, 주먹질, 몸놀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익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해석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허약했던 몸에 근육이 붙었고 동작이 날렵해졌지요. 2년이 지나자 해석은 나무를 주먹으로 쳤고 바위를 뛰어넘었습니다. 해석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수련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다리를 단련하고 폭포 아래에서 명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해안 스님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해석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해석은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고 어깨는 넓어졌지요. 5년 동안 글과 무술을 익힌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해석은 해안 스님과 대련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기지는 못했지만 제법 버틸 수 있었어요. 해안 스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법이구나. 해석은 땀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5해 동안 쌓아온 실력이었지만 스승의 벽은 아직 높았습니다. 밤이 되면 해석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지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 원한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의 가르침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복수해야 한다는 것, 힘은 악을 제압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는 것을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해석이 천은사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석은 25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고 어깨는 넓어졌지요. 10년 동안 글과 무술을 익힌 결과였습니다. 해석의 학문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시부도 능숙하게 지었어요. 절에 오가는 선비들도 해석의 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무술 실력도 뛰어났지요. 이제는 해안 스님과 대련할 때 제법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해석은 해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할 말이 있었던 것이지요. 해안 스님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속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해석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해안 스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부처의 뜻이라고, 가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해안 스님은 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당부하셨지요. 해석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10년 동안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해안 스님은 해석에게 추천서 한 장을 주었습니다. 천은사 주지 스님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한양 성균관 근처에 박진사라는 분이 계신다고, 옛 친구이니 도와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석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해안 스님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10년 동안 지낸 절, 10년 동안 가르쳐 주신 스승.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해석은 박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균관 근처의 기와집이었지요. 박진사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한때 벼슬을 했으나 지금은 은퇴해서 살고 있었어요. 해석은 해안 스님의 소개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편지로 소식을 들었다며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해석은 박진사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박진사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해석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요. 지금 해석은 역적의 자식이니 과거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관가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해석을 불렀어요. 호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름은 강석이라고, 어려서 부모를 잃고 절에서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지요. 해석은 이제 강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이었지요. 박진사는 강석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서당에서 일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어요. 강석은 서당에서 훈장 보조로 일하며 과거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안 스님에게 배운 실력이 있었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서당 훈장은 강석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글이 보통이 아니라며 과거에 충분히 급제하겠다고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석은 소과에 응시했고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절에서 온 사람이 실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석은 드디어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강석은 자리에 앉아 문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기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그날이 생생했지요. 강석은 붓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쏟아부었지요. 문장은 유려했고 뜻은 깊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해가 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합격자 방이 나붙었습니다. 강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이었어요. 장원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천은사에서 공부했다는 선비가 급제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강석은 박진사에게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강석은 한성부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벼슬은 낮았지만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강석이 배속된 곳은 놀랍게도 이판서가 관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10년 만에 강석은 원수와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강석은 이판서를 만났습니다. 이판서는 강석을 보고 반겼습니다. 젊고 유능한 관리가 온 것이 반가웠던 거지요. 새로운 관리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강석은 이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얼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강석은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이판서는 강석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의 노비 소년과 지금의 양반 관리를 연결시킬 리 없었지요. 며칠 후 이승호가 관아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강석을 보았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관리의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석동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이승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석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상관들도 강석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일 처리도 빨랐으니까요. 하지만 밤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관아의 오래된 문서고에는 과거 사건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석은 밤마다 몰래 문서고에 들어가 기록을 뒤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보기의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보기가 역적과 내통했다고 적혀 있었고 증거로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강석은 편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조작된 티가 났습니다. 글씨체가 어설펐고 내용도 엉터리였어요.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이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석은 조용히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증거로 쓸 요량이었지요. 그리고 당시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이승호 그리고 함께 세금을 횡령한 관리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강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씩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지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확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달빛 아래 강석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밝히는 것이지요. 강석은 석 달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관리로 일했고 밤에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먼저 1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관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해서 한양 외곽에 살고 있었어요. 강석은 어느 날 저녁 그를 찾아갔습니다. 늙은 관리는 강석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낯선 관리가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강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10년 전 복이라는 노비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늙은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적 사건이라 기억한다고 했지요. 강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노비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어요. 늙은 관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사실 그때도 이상한 점이 많았소. 증거가 너무 자기적이었다고, 하지만 이 판서의 압력 때문에 그냥 진행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강석은 늙은 관리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의 증거가 더 생긴 것이었지요. 다음으로 강석은 당시 세금 장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부의 오래된 창고에는 10년 전 기록들이 쌓여 있었어요. 강석은 며칠 밤을 새워 장부를 뒤졌습니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세금 장부였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납입된 세금과 기록된 세금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강석은 장부를 복사했습니다. 이승호의 횡령 증거였지요. 매년 수십 냥씩 빼돌린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석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작된 편지, 늙은 관리의 증언, 횡령 장부.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강석은 이승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요. 이승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급 관리 주제에 감히 자신을 부르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강석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따라갔습니다. 강석은 이승호를 빈 방으로 데려갔지요. 문을 닫자 강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10년 전 보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승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강석은 품에서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횡령 기록, 조작된 편지, 증인 증언. 모두 여기 있습니다. 강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노비의 아들, 석동이입니다. 이승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강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께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이승호는 다급하게 애원했지요. 용서해달라고,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서서 방을 나갔지요. 이승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승호는 다시 음모를 꾸몄습니다. 강석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지요. 자객 둘을 보냈습니다. 밤중에 강석의 처소를 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한밤중 강석의 방으로 자객 둘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해안 스님에게 배운 무술이 헛되지 않았지요. 자객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강석은 몸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첫 번째 자객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다른 자객이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강석은 돌아서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자객은 벽에 부딪혀 기절했습니다. 강석은 남은 자객의 목을 눌렀어요.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결국 입을 열었지요. 이승호 도련님이. 강석은 자객을 풀어주고 관아, 병졸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승호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객을 보낸 것까지 밝혀진 것이지요. 다음 날 강석은 이판서를 찾아갔습니다. 이판서는 강석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요. 강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처리하신 사건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강석은 보기의 사건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판서는 기록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강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말했지요. 강석은 이승호의 횡령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세금을 횡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노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판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렸어요. 강석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판서가 물었습니다. 어찌하려 하시오? 강석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도 잘못했다고, 아들의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을 죽게 했다고 인정했지요. 강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강석은 왕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보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승호의 세금 횡령과 증거 조작에 대해 자세히 적었어요. 모든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소문은 왕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상소문을 읽고 진노했지요.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세금을 횡령한 죄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의금부에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강석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의금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호와 관련 관리들이 잡혀갔고 이판서도 조사를 받았지요.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석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강석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두 분께 이제 곧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금부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석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조작된 편지, 횡령장부, 증인들의 증언. 하나하나 검토할수록 진실이 드러났지요. 이승호는 의금부에 끌려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세금을 횡령한 것, 그것을 노비 보기가 알게 된 것, 그래서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함께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도 줄줄이 잡혀왔습니다. 의금부 당상은 왕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왕은 크게 노했어요.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나라 돈을 훔친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은 즉시 재판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대궐 앞마당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지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석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조 판서가 이승호를 신문했지요. 이승호는 세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노비를 죽인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형조 판서가 강석을 불렀습니다. 강석은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노비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보기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형조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 아뢰었지요. 이 사건은 명백한 누명이라고, 노비 보기는 억울하게 죽었고 이승호가 진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보기의 죄를 씻어주고 이승호를 벌하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승호는 세금 횡령과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함께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도 모두 벌을 받았지요. 이 판서는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들의 죄를 막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한 책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자 왕이 강석을 불렀습니다. 아비의 원한을 풀기 위해 10년을 참았다며 그 효심이 가상하다고 칭찬했어요. 보기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고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석을 승진시켜 더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고 말했지요. 강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석은 아버지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급히 묻었던 그곳. 비석 하나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요. 강석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강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역적이 아니셨다고, 충성스러운 백성이셨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강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강석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왕께서 하사한 돈으로 부모님의 묘를 이장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충성스러운 백성 보기와 그의 아내 오기, 이곳에 잠들다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석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탄했지요. 노비 출신이 과거에 급제하고 아버지의 원한까지 풀었다고, 참으로 효자라고, 하늘이 돕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강석은 천은사로 향했습니다. 해안 스님을 뵙고 싶었던 것이지요. 산을 오르는 동안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주신 스승. 10년 동안 글과 무술을 가르쳐 주신 은인이었어요. 천은사에 도착하자 해안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강석을 보자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강석은 달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왔다고, 바른 길로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해안 스님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고,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진실로 밝혔으니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석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해안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지요. 강석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왕께서 하사한 돈이었어요. 이것으로 저를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서 도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강석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청했지요. 해안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강석의 은혜가 아니라 부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석은 며칠을 절에 머물렀습니다. 스승과 함께 예불을 드리고 차를 마시며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지요. 떠나는 날 해안 스님은 강석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른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라고 하셨어요. 강석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강석은 새로운 벼슬을 받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였지요. 강석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공정하게 판단했어요. 이승호는 먼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판서는 관직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안은 몰락했어요.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노비 출신이 과거에 급제하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늘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강석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석이 복수를 이룬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강석은 이제 한성부의 중요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공정한 판관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강석을 찾아왔고, 강석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관하로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여인은 강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잡혀갔다고 울며 말했지요. 강석은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여인의 남편은 성실한 농부였는데 마을 양반의 곡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강석은 그 모습을 보며 15년 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지요. 강석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증인들을 만났어요. 며칠을 조사한 끝에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고 그 양반이 농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강석은 공정하게 판결했습니다. 농부는 풀려났고 진짜 범인은 벌을 받았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강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요. 여인과 농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강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었다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 절망을 잊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강석은 더욱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어요. 양반이든 상민이든 노비든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 공정한 판관이 있다고, 노비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바르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석은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꼭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니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운 비석이었지요. 충성스러운 백성 보기와 그의 아내 오기 이곳에 잠들다. 강석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비해온 제물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1번, 2번, 3번.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석동이가 왔습니다. 강석은 이제 강석이었지만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석동이었습니다. 15살 소년,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진 그 아이였지요. 20해가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0해가 되었습니다.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냐고,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냐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두고 아버지를 따라가셨냐고, 저는 어찌하라고 혼자 남겨두셨냐고 원망했습니다. 강석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뜻을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시며 하셨던 마지막 말씀. 살아남아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남으라는 뜻이셨지요. 강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이승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칼을 갈며 복수를 꿈꿨습니다. 강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복수가 무엇인지를요. 진짜 복수는 아버지 같은 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요. 강석은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일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살핍니다. 힘없는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지켜봅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일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석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버지. 원망도 분노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석은 일어서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매년 이날만큼은 꼭 오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무덤을 떠나며 강석은 뒤돌아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 강석은 천은사로 향했습니다. 해안 스님을 뵙고 싶었던 것이지요. 산을 오르는 동안 강석은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15살 소년이 이제 35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은사에 도착하니 경내가 고요했습니다.
강석은 법당으로 향했어요. 해안 스님이 예불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예불이 끝나자 해안 스님이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8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지요. 스님은 강석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석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해안 스님은 강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은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다가 해안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석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스승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스승님 덕분이라고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복수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길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그 길을 걸은 것은 강석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석은 해안 스님과 마지막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떠나는 날 아침, 강석은 해안 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해안 스님은 강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되어라. 강석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강석을 구했듯이 강석도 다른 이를 구하라고,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산을 내려오며 강석은 여러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절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강석은 그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강석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도우리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강석은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노비 출신인 그 소년은 글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신분 때문에 배울 수 없었지요. 강석은 그 소년을 보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몰래 천자문을 배우던 그 시절을 말이지요. 내가 가르쳐 주마. 강석은 소년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년을 불러 천자문부터 가르쳤어요. 소년은 총명했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소년은 사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나으리, 감사합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강석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신분이 미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노력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강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칩니다. 20해 전 그 끔찍했던 날,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진 그날, 죽고 싶었던 그날. 하지만 강석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강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강석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판관, 백성을 사랑한 관리로 기억되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